남편은 제멋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는 자기가 직접 돌보겠다고 큰 소리쳤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어머님이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6개월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당신이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요. 촛불이 아른거리며 붉은 와인잔 2개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스테이크의 고소한 냄새와 아침에 막 꽂아둔 장미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죠. 저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남편 박민준 씨. 오늘은 우리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사람을 제대로 골랐다고 믿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죠. 32살의 나이, 김서연. 저는 이 시대 여성들이 바라는 거의 모든 것을 손에 쥔 여자였습니다. 프로젝트 팀장이라는 안정적인 커리어, 제 힘으로 마련한 고급 아파트, 그리고 저를 언제나 사랑해준다고 믿었던 남편까지요. 서연아, 한잔해. 우리가 한 가족이 된 날을 축하하며 민준 씨가 미소를 머금은 채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잔을 그의 잔에 가볍게 부딪히자 맑은 크리스털 소리가 행복한 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피땀이었습니다. 벽지 색깔부터 수입 소파, 스마트홈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사항을 제가 직접 고르고 비용의 대부분을 지불했죠. 거실에 걸린 추상화 유화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으로 민준 씨 2달치 월급과 맞먹는 가격이었지만 전 한 번도 계산적으로 군 적이 없었어요. 집은 보금자리이고 보금자리라면 서로 비교하고 따지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민준 씨가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하고 이해해 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낭만적인 저녁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벌써 밤 9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이 시간에 누가 온 걸까요? 민준 씨는 어딘가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일 거야. 어서 나가서 문 열어봐. 저는 호기심이 생겨 무슨 선물을 주문했기에 이렇게 늦게 배송이 오는 걸까? 이런저런 추측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현관으로 걸어가 차가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입가의 미소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택배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를 많이 닮은 나이든 여성. 그리고 그 옆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오 여사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때 뒤에서 민준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서연아, 놀랐지? 내가 깜짝 선물이라고 했잖아. 시골에 계신 어머니 모시고 왔어.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산다는 2글자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왜 저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을까요? 수만 가지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억지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에 힘드셨겠어요. 어서 들어오셔서 쉬세요. 민준 씨는 신이 나서 어머니의 가방을 들며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작 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인 것처럼요. 서연이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혼자 시골에 계시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부터 저희랑 같이 사시면서 제가 잘 모실게요. 오 여사님은 집에 들어서자 거실을 한 바퀴 휙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제 유화 작품에 오랫동안 머물렀죠. 가볍게 입술을 삐죽이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민준 씨를 따라 손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제가 가끔 서재로 쓰는 곳이었죠. 저의 기념일 파티는
비눗방울처럼 허무하게 터져버렸습니다. 와인향, 장미향이 갑자기 어색하고 꼴사납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준 씨가 준비한 깜짝 선물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목소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잔혹한 현실이었죠. 그는 이렇게 중대한 일을 제 동의 없이 혼자 결정해 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모시겠다는 그의 약속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어째서인지 제 마음속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옆에 누운 이 남자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제 집은 낯선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평화와 질서는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살아오신 오 여사님의 경험과 생활 방식은 저의 고급 아파트를 개조하기 시작했죠. 첫날 아침, 눈을 떠보니 스마트 홈 시스템 전체가 꺼져 있었습니다. 조명은 자동으로 켜지지 않았고 커튼도 저절로 걷히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께서 쓸데없이 전기만 잡아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기기들의 플러그를 하나씩 뽑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그건 중앙 제어 장치라서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작동해요. 어머님은 저를 돌아보셨지만 손은 콘센트에서 떼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집이 얼마나 넓다고 이런 요란한 걸 설치했니? 손발은 뒀다 뭐에 쓰려고 커튼 하나, 불 하나 직접 못 켜? 이러니 전기세가 몇십만 원은 나오겠다. 저는 그 기기들이 생각만큼 전기를 많이 먹지 않는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어머님은 제가 사기당했다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나와서 그 광경을 보더니 그저 허허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우리 가족을 위해 절약하는 거지. 저는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건 제 돈이었고 제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지 원시시대로 돌아가기 위해 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빵 도구, 커피 머신, 착즙기로 가득했던 제 자랑거리인 주방은 순식간에 잡동사니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오 여사님은 제 스테인리스 냄비 세트가 당신의 오래된 가마솥보다 맛이 없다며 불평했고 본차이나 식기 세트는 비싸고 깨지기 쉽다고 타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낡고 좀먹은 나무 찬장을 가져와 부엌 한 구석에 떡하니 놓아두셨죠. 제가 사랑했던 미니멀한 디자인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내 냉장고는 너무 작아서 뭘 넣을 수가 없구나. 매일 장을 봐야 하니 번거롭기 짝이 없어. 이런 찬장이 있어야 나물이며 북어 같은 걸 넣어두기 편하지. 저는 그 나무 찬장과 제 현대적인 주방을 번갈아 보며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께 좀 말씀드려줘요. 저 찬장은 우리 집에 안 어울려요. 제가 더 큰 수납장을 사드릴게요. 민준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당신도 참 유난이다. 찬장 하나 더 생기면 수납 공간도 늘고 좋지. 뭐가 문제야. 어머니가 시골에서 직접 가져오신 건데 안 쓰면 우리가 당신 물건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냥 어머니 뜻 좀 맞춰드려. 또 어머니 뜻 좀 맞춰드려. 민준 씨의 그 말은 독이 든 진정제 같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시어머니의 모든 비상식적인 행동이 합리적으로 변해버렸죠. 간섭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저는 제가 아끼던 유화가 벽에서 내려져 문 뒤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대신 고급스러운 벽에는 촌스러운 금색 플라스틱 액자에 담긴 원앙 한 쌍과
가와만사성이라는 글자가 수노인 십자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제 그림을 내리라고 했어요. TV를 보시던 오 여사님은 제 목소리를 듣고서야 천천히 태연한 얼굴로 돌아보셨습니다. 오, 저 원앙 십자수는 내가 새로 놓은 거란다. 예쁘지 않니? 집에 생기가 도는 것 같구나. 네가 걸어둔 그 그림은 알록달록 뭐가 뭔지도 모르겠더라. 손님들이 와서 보면 교양 없다고 웃겠다. 그건 예술 작품이에요. 어머니께서 마음대로 버리셔도 되는 물건이 아니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그림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돈은 무슨 돈? 그런 낙서 쪼가리가 돈이 된다는 말이냐? 내가 보기엔 내가 더 낭비가 심하다. 이제 이 집 살림은 내가 맡을 테니 너는 걱정 말고 일이나 하러 다니렴.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던 민준 씨를 돌아보며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제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엄마도 다 좋은 뜻으로 하신 거잖아. 그림이야. 아무거나 걸면 어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 저는 그 모자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제 삶을 마음대로 재단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하게 맹목적으로 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불공평한 전쟁에서 저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을 제 돈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제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인내심은 고무줄과 같아서 늘어날 수는 있지만 어느 한계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안의 고무줄은 이미 한계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맞춰갈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성적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 고무줄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제 침실 한편에는 작은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힘든 업무를 마친 후 제 자신을 돌보는 저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스킨케어 제품들을 제게 선물했습니다. 제게 있어 여성은 사회에서 강인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어르고 달래줄 부드러운 순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운명의 그날 밤, 저는 고객 접대를 마치고 꽤 늦게 집에 돌아와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깨끗하게 화장을 지우고 은은한 향이 나는 나이트 크림을 바른 뒤 깊은 잠에 빠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화장대 앞에 섰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향수, 세럼, 크림병들이 전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텅 빈 화장대 위에는 어디서 났는지 모를 장미크림 한 통과 저렴한 틴트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휴지통을 뒤졌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장품들은 제 작은 재산이었고 제 월급을 아껴가며 하나씩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가 욕실에서 나오다가 제 넋 나간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서 찾아. 내 화장품, 내 스킨케어 세트 전부 다 없어졌어. 오빠, 못 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태연한 얼굴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치워주셨어. 네가 책상 위에 너무 어지럽게 늘어났다고 하시더라. 어디로 치웠는데? 저는 거의 소리치며 침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오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가장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며 부채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 물건들 어디에 두셨어요? 오 여사님은 저를 흘끗 쳐다보더니 다시 TV로 시선을 돌리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 알록달록한 병들 말하는 거니. 여자가 얼굴에 화학약품을 그렇게 많이 바르는 건 좋지도 않고 돈 낭비다. 내 옷장 맨 아래 서랍에 넣어뒀다. 내가 사다 준 저 장미크림이나 쓰렴. 싸고 좋잖니.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는 다 저런 것만 썼어도 피부가 고왔단다. 저는 다시 침실로 달려가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분의 말대로 제 모든 재산이 그 안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습니다. 세럼병은 쓰러져 내용물이 흘러나와 비싼 파우더 팩트를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나이트 크림병은 뚜껑이 깨진 채 끈적한 내용물이 향수병들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고급스러운 향기가 옷장 속 나프탈렌 냄새와 섞여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요. 저는 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에 울었습니다. 그곳은 제 침실이었고 침범할 수 없는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허락 없이 들어와 제 물건을 뒤지고 마치 쓰레기인 양 내던져 버렸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와 제가 우는 것을 보고는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왜 그래? 뭘 그런 걸 가지고 울어? 물건은 그냥 물건일 뿐이잖아. 엄마도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지. 엄마 말이 맞아. 네가 너무 사치스럽긴 했어. 그의 그 말은 화약통에 불을 붙인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눈물을 닦고 한때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치? 내가 누구 돈으로 저것들을 샀죠. 내가 힘들게 번 내 돈이에요. 당신한테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여긴 내 집이고 내 침실이에요. 누가 어머니께 여기 들어와서 내 물건을 뒤질 권리를 줬고 누가 당신한테 여기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를 줬죠?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서연아. 우리 엄마야. 며느리라면 좀 분수를 알아야지. 이 집, 내가 돈을 더 많이 낸 건 맞아. 하지만 나도 내 남편이고 우리 엄마도 내 시어머니야.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는 없어. 이기적이라고요? 난 참을 만큼 참았어요, 민준 씨. 어머님이 스마트 기기 플러그를 다 뽑았을 때도 참았고 내 그림을 버렸을 때도 참았어요. 어머님이 내 주방을 고물상으로 만들었을 때도 참았다고요.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내 사생활이 침해당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나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어머니 편을 들면서 나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당신 아직도 나를 아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우리는 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크게 다퉜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시어머니께 버릇없이 굴었고 이기적이고 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가 자겠다며 저를 엉망이 된 방과 산산조각 난 마음과 함께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무서울 정도로 텅 빈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가장 큰 실수는 민준 씨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희생하고 너무 많이 참아서 사람들이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배은망덕뿐이었습니다. 사랑, 그 사랑은 맹목적으로 어머니를 감싸는 민준 씨의 눈빛 속에서 네가 너무 사치스러워라는 그의 말 속에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구해야 할 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명확하고 단호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계획, 자유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운명의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다투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서울 정도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에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음식을 집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아마도 제가 토라졌고 곧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한 여자가 할 말이 바닥났을 때의 침묵이 수만 번의 격렬한 논쟁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침묵은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영혼의 신호였습니다. 밖에서 저는 여전히 전문적인 프로젝트 팀장이었습니다. 단정한 모습과 활기, 결단력을 갖추고 회사에 출근했지만 제 안에서는 거대한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제 강점은 계획을 세우고 위험을 예측하며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자유 프로젝트. 저는 개인 컴퓨터에 여러 겹의 비밀번호로 잠긴 파일에 이 계획을 신중하게 기록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잠든 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의 모든 은행 계좌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지출 항목을 엑셀 시트에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아파트 대출금,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관리비, 식비, 생필품 구매 비용, 모든 것이 거짓말을 모르는 숫자들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족 생활비의 80% 이상을 제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월급은 식비에 보태라며 저에게 주는 약간의 돈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대학생인 남동생 민호의 용돈으로 최신형 휴대폰을 사는 데에 친구들과의 술값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집을 살 때 냈던 계약금의 70%는 제 저축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은행 대출금은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가장이라는 이름만 걸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제가 이 집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숫자들은 제 얼굴에 쏟아지는 얼음물처럼 저를 완전히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신호들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저 조금 무심할 뿐이고 언젠가는 철이 들 거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뼛속 깊이 박힌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본성이었습니다. 그는 제 기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 단계, 행동 계획 수립. 저는 즉각적인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이 집을 떠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장기 출장은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제 직책상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죠. 저는 가짜 서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본사에서 온 이메일, 제가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정교하게 만들어낸 직인과 서명이 찍힌 긴급 출장 발령서, 출장 기간은 6개월, 목표는 위기 프로젝트 해결. 세 번째 단계, 자원 준비. 저는 조용히 편의시설이 완비되고 보안이 철저하며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고급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알아봤습니다.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또한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제 저축의 일부를 비밀리에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새로운 유심칩도 구입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상사인 최 팀장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팀장님은 강하고 독립적이며 매우 눈치가 빠른 분이셨죠. 그녀는 최근 제 기운이 빠져 있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일에 집중할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원격 근무를 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다행히도 팀장님은 이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서연 씨, 걱정 말아요. 서연 씨 업무 성과는 항상 우리 부서 최고였어요. 나는 서연 씨를 믿어요.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아요. 팀장님의 신뢰는 시원한 바람처럼 제게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계획은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지친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눈 밑은 거뭇했지만 그 안에는 전례 없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화 같은 사랑을 꿈꾸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제게 너무나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전사였고 저 자신의 자유와 자존감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저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 큰 다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집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지만 그들은 모른 척하기로 한 듯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저 삐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감정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를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에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부러 일찍 퇴근하며 맛있는 음식을 좀 사들고 갔습니다. 저는 이 통보가 식탁 위에서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따뜻한 가족이라는 가짜 배경이 놀라움과 극적인 효과를 더해줄 테니까요. 오빠, 그리고 어머니, 오늘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숨 막히는 침묵을 깨고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는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 여사님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중요한 계획을 발표하는 프로젝트 팀장의 태도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방금 결정이 났어요. 제가 싱가포르로 6개월간 긴급 출장을 가게 됐어요. 문제가 생긴 프로젝트를 처리해야 해서요. 뭐라고?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식탁에 떨어뜨렸습니다. 싱가포르에 6개월이나? 왜 이제야 말해? 장난하는 거지? 장난 아니에요. 저는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결정이 났고 상황이 아주 급해요. 이번 주 일요일에 바로 비행기를 타야 해요. 오 여사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출장을 6개월씩이나 가니? 결혼한 여자는 가정을 돌봐야지.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운단 말이냐? 혹시 이 집이 지겨워서 도망가려는 거 아니냐? 그분의 말은 과거의 제게는 비수처럼 꽂혔겠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더 이상 상처를 줄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미소는 참으로 차갑게 보였을 겁니다. 어머니, 이건 제 커리어에 있어서 아주 큰 기회예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전적으로 오빠에게 맡길게요.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고 오던 날 약속했던 것처럼요. 오빠가 직접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했잖아요. 난 오빠가 잘할 거라고 믿어요. 제 말은 민준 씨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도 내 일이 있잖아. 평소에 집안일은 다 네가 했는데. 그럼 이제부터 오빠가 한번 해봐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 일이 나보다 바빠요? 아니면 오빠 월급으로는 어머니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하려는 건가요? 저는 가방에서 매티큘러스리 준비한 가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발령장이랑 비행기표예요. 농담 아니에요. 민준 씨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직인과 사장의 서명을 보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기술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아챌 만큼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가짜 진실은 그의 모든 의심을 날려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당혹감과 분노뿐이었습니다. 너 잘났다.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걸 혼자 결정해? 네가 아직도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기는 하는 거야. 저는 제 그릇을 치우며 일어섰습니다. 그 말은 제가 오빠한테 물어야 할 말 같은데요. 오빠는 어머니 모시고 올 때 제 의견을 물어봤나요? 저는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모자 모찌를 남겨두고 식탁을 떠났습니다. 토요일 내내 저는 태연하게 여행 가방에 짐을 쌌습니다. 꼭 필요한 옷가지와 노트북, 중요한 개인 서류만 챙겼습니다. 저는 제가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일부러 제 물건 대부분을 남겨두었습니다. 민준 씨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얼굴로 왔다 갔다 하며 가끔 비꼬는 말을 던졌지만 저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오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보는 눈에는 저기가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서 있었습니다. 저 갈게요. 집에 있는 동안 어머니 잘 돌봐드려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고요. 시차 때문에 바로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말을 마친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가방을 끌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를 울리는 여행. 가방. 바퀴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게 들리던지요. 그것은 자유의 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익숙했던 아파트 현관문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저는 제 인생의 한 챕터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시내를 한 바퀴 돈 후 제가 지난주에 비밀리에 임대한 다른 지역의 고급 서비스들 레지던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따가운 시선도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함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사생활만이 존재했습니다. 제 방은 25층에 있었고 큰 창문을 통해 도시의 반짝이는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 집만큼 넓지는 않은 현대적인 시설이 완비된 스튜디오였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깔끔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롯이 저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하이힐을 벗어 던진 뒤 푹신한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온몸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레몬그라스, 아로마, 오일 향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가슴 가득 퍼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식당에서 푸짐한 저녁을 주문해 스스로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혼자 앉아 스시를 먹으며 아래로 바쁘게 움직이는 차량의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TV 소리와 시어머니의 잔소리, 민준 씨의 무거운 침묵이 함께하는 식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와 완벽한 고요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요함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오랫동안 몸을 담갔습니다. 스트레스로 뭉쳤던 근육들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욕실에서 나와 부드러운 실크 잠옷을 걸치니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새 휴대폰에 새 유심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임시 메신저 앱을 이용해 민준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 모든 게 괜찮아. 오빠랑 어머니도 건강 잘 챙겨. 이 완벽한 거짓말로 연극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앱을 끄고
유심을 빼서 잘 보관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새로운 번호만 사용할 것입니다. 최 팀장님과 몇몇 가장 친한 친구들만 아는 번호였죠.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악몽도 꾸지 않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온전한 잠을 잔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제 자신이 만들어낸 평화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깊고 단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 가득 비출 때 눈을 떴습니다. 저는 기지개를 켜며 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노트북을 켜 새로운 하루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공간 덕분에 고도로 집중할 수 있었고 업무 효율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불평 소리를 들을 필요도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고 저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죠. 저는 작지만 아늑한 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귀환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무심코 잃어버렸던 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유 프로젝트는 단지 해로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올바르게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난처에서 혼자 보낸 시간은 제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진정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은 여전히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이상적인 환경에서 원격으로 일하니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최 팀장님은 매우 만족해 하셨죠. 화상 통화 중에 종종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이번 출장이 서연 씨한테 아주 잘 맞나 봐요. 효율이 2배는 올랐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이제 제 미소는 훨씬 자연스럽고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일은 더 이상 제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는 유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는 시간을 예전에는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데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동안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집에 와서는 부엌으로 직행하는 생활을 반복한 탓에 제 몸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변해야 했습니다. 집 근처 체육관에 복싱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첫날은 꽤 어설펐지만 코치님이 샌드백에 첫 펀치를 날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 안에서 이상하리만치 강렬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펀치를 날릴 때마다 저는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 날카로운 말들, 민준 씨의 무관심, 시어머니의 강압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땀방울과 함께 해소되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샌드백을 칠 때 나는 둔탁한 소리는 마치 과거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복싱은 저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먹뿐만 아니라 의지로도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격렬한 복싱과 더불어 저는 유연성과 균형을 기르기 위해 필라테스를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호흡과 근육의 움직임에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느린 동작들은 제가 제 몸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제 몸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거울을 보며 단점을 지적하지 않고 이 몸이 가진 힘과 강인함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건강한 식사를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기름지고 짠 음식이 아니라 신선한 샐러드, 간단하게 구운 닭가슴살, 비타민이 가득한 스무디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몸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예전에 사두었지만 읽을 시간이 없었던 소설책들을 읽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다른 세계, 다른 이야기들에 빠져들며 제 인생이 얼마나 넓은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낡은 아파트의 내 벽과 해로운 관계 속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외모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불필요한 체지방이 몇 킬로그램 빠지고 몸은 더 탄탄하고 날씬해졌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 덕분에 피부는 예전에 내던져졌던 비싼 화장품 없이도 혈색이 돌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눈빛에는 더 이상 체념과 피곤함이 없었고 그 자리에는 자신감과 평온함, 그리고 약간의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싱 운동 후 거울 앞에 섰습니다. 땀으로 머리카락은 흠뻑 젖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지만 두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여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던 약한 소녀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심지어 예전보다 더 나은 버전으로요. 그리고 저는 자유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획의 2단계는 제가 떠난 지 약 3주 후 어느 화창한 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 PC를 스크롤했습니다. 저는 예전 집의 모든 공과금을 자동으로 납부하도록 설정해둔 은행 계좌에 로그인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아파트 관리비. 지난 몇 년간 모든 것이 매달 제 월급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아마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조차 몰랐을 겁니다. 저는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자동이체 설정을 차분하게 해지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태블릿을 덮자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제가 악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책임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가장이라면 그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게 해야죠. 첫 번째 폭탄은 수요일 오후에 터졌습니다. 온라인 회의 중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폰에 끼워둔 옛날 번호로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메시지들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집에 인터넷이 끊겼어. 나 일하는 중이었는데. 서연아, 왜 답이 없어? 인터넷 왜 이래? 네가 결제했는지 확인 좀 해봐. 통신사에 전화했더니 이번 달 요금이 미납됐대. 저는 메시지를 읽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순진한 말투로 딱 한 줄 답장했습니다. 어머, 정말 이상하네. 항상 자동으로 해뒀는데 내 카드가 해외에 있어서 시스템 오류가 났나 봐. 미안하지만 오빠가 통신사 가서 일단 대신 내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물론 저는 그의 월급이 동생 용돈과 자신의 유흥비로 지출되고 나면 월 중순쯤에는 거의 바닥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몇만 원의 인터넷 요금을 내는 것은 분명 그를 짜증나게 할 것이었습니다. 더 큰 두 번째 폭탄은 금요일 저녁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받기로 결심한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하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민준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집에 물이 끊겼어. 어머니가 샤워하시다가 갑자기 찬물만 나와서 지금 욕실에서 난리가 나셨어.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왜 물이 끊겨요? 오빠가 요금 내는 걸 잊었나? 내가 어떻게 알아? 평소에 이런 거 신경 써본 적도 없는데. 빨리 어떻게 좀 해봐.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제 목소리도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남자고 가장이잖아요. 그 정도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야죠. 휴대폰 은행 앱 열어서 결제해요. 지난달에 민호한테 게임기 사라고 50만 원 빌려준 거 기억나는데 민호한테 물어보거나
그 돈 돌려받아서 수도세 내요. 제 말에 민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적인 지출까지 제가 이렇게 소상히 알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잠시 후 그는 전화기 너머로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평생 뜨거운 물로만 씻으셨을 시어머니께서 이 일을 쉽게 넘어가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클라이맥스는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준 씨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감기 걸리셨어. 어젯밤에 찬물로 씻으셔서 지금 기침하고 콧물 흘리셔. 빨리 돈 좀 보내줘. 병원에 모시고 가게.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내줄 수 없어요. 내 카드가 보안 문제로 해외 결제가 잠겼어. 내가 말했잖아요. 이제부터 돈 문제는 오빠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오빠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아들이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봐요. 오빠 월급은 어디 갔어요? 몇 년 동안 일했는데 어머니 아프실 때 쓸 비상금 하나 없어요. 수화기 너머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의 자존심과 무력감을 정확히 찔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4살의 남자가 아내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다 큰 아이처럼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라는 방패막이 사라지자 그의 모든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죄책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 여사님은 가벼운 감기일 뿐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모자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책임감과 돈의 가치에 대한 교훈. 제 자유 프로젝트는 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한때 사랑하려 노력했던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한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속성으로 진행되는 과외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력한 통화 이후 민준 씨는 더 이상 제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한 번도 마주해 본 적 없는 책임이라는 잔혹한 현실과 씨름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하지도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제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스스로를 집안의 기둥이라고 자랑하던 그 남자가 제가 없을 때 어떻게 이 집을 지탱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기둥은 속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 부부의 공통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한참 안부를 묻더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아, 요즘 민준이 무슨 일 있어? 며칠 전부터 친구들한테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더라고. 큰 돈은 아니고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인데 말투가 엄청 급해 보였어. 너희 부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저는 가볍게 웃으며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서요. 아마 혼자 집안일 하느라 좀 힘든가 봐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제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저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월급은 월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돈으로 주유비와 자잘한 개인 용돈을 해결하고 가끔 동생 민호에게 몇십만 원을 쥐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가장 큰 생활비는 모두 제가 감당했으니까요. 이제 그는 혼자서 두 사람의 식비, 곧 납부일이 다가오는 전기세와 수도세,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의 약값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적은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혼란의 절정은 남편의 귀한 남동생인 민호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형수님, 형이 왜 그래요? 어제 갑자기 전화해서는 저번에 빌려준 50만 원 갚으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다 썼다고 하니까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니 그냥 끊어버렸어요. 두 분 무슨 일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리광 부리는 아이 같은 투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20살이지 3살짜리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집안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민호 너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독립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하지 않겠니? 네, 형 지금 어머니 모시느라 힘들어. 형한테 더 이상 짐이 되지 마. 저는 말을 마치고 민호가 더 하소연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집안의 광경이 눈에 선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돈 빌리기에 실패한 민준 씨는 마지막 구원투수인 동생에게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동생은 매정하게 거절했겠죠. 무력감, 분노, 그리고 아마 약간의 수치심이 제 남편을 둘러싸고 있을 겁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제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말투는 더 이상 이전처럼 거만하지 않았고 피곤함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서연아, 넌 떠나버리고 모든 걸 나한테 떠넘겼어. 어머니는 아프시고 집에는 돈 들어갈 때가 천지야. 내 월급으로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라는 거야. 내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창피하게 돈 빌리러 다녔는지 알아? 민호까지 나한테 등을 돌린 건 아냐고. 너 지금 이러는 거 재밌어.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통쾌함보다는 그의 해로운 순진함에 대한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어려움이 제가 그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위로가 아닌 그가 진실을 마주하게 하기 위해 답장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나도 그렇게 살았어. 민준 씨, 나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 하지만 난 불평하지 않았어. 그게 가족에 대한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월급이 오빠보다 많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이제 내가 없으니 그 책임은 당연히 오빠 몫이지. 오빠는 아들이고 남편이고 가장이잖아. 더 이상 나를 실망시키지 마.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을 알았지만 충격만이 잠자는 사람을 깨울 수 있습니다. 가장의 책임감에 대한 교훈. 그는 그 수업료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스스로 배워야만 했습니다. 오 여사님의 감기는 제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병이 심해서가 아니라 민준 씨의 서투르고 부족한 간호 때문이었죠. 제 손길이 없으니 그 모자의 식사는 아마 배달 음식과 라면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날씨는 변덕스러웠고 찬물로 씻기까지 했으니 노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열이 너무 높아. 계속 기침하시고 숨쉬기 힘들어 하셔. 혹시 폐렴 아닐까?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떨리는 목소리에 제 마음 아주 작은 한 구석에서 연민이 스쳤지만 이성이 즉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진정해. 어머니 체온은 재봤어? 기저질환은 없으시고. 저는 프로젝트 위기를 처리하듯 전문적인 말투로 다그쳤습니다. 나 몰라. 체온계도 없어. 저는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당장 어머니 모시고 집 근처 병원으로 가. 추측하지 말고. 우리 아파트 바로 아래에 개인 병원 있잖아. 잊었어. 하지만 나 돈이 부족해. 민준 씨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럼 오빠랑 어머니 신분증, 어머니 건강보험증 챙겨. 동네 병원이나 구립병원으로 가. 비용 얼마 안 나올 거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침착함이 민준 씨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허둥지둥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자신은 가만히 서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역할이 바뀌자 그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나 구립병원 가는 길 몰라. 절차도 복잡할 것 같고 무서워. 민준 씨, 당신 34살이야. 이번에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애처럼 굴거야? 당신 어머니가 아프시잖아. 당신이 안 챙기면 누가 챙기는데? 당장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 그리고 나한테 다시 전화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노인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몇 분간 고민한 끝에 저는 차량 호출 앱을 켜서 집 근처 개인 병원까지 가는 차를 예약했습니다. 메모란에 고령의 환자 탑승이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환자가 도착하면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진료비는 미리 계좌이체로 결제까지 해두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차 예약했어. 5분 뒤에 도착할 거야. 어머니 모시고 로비로 내려가. 병원에도 미리 전화해뒀어. 진료 끝나면 처방전이랑 영수증 전부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똑똑히. 영수증을 요구한 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병세와 실제 지출 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제 걱정이 돈을 뜯어낼 기회로 악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민준 씨는 제게 처방전과 영수증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제 예상대로 어머님은 단순한 감기 몸살, 바이러스성 발열이었습니다. 의사는 3일치 약을 처방했고 총 비용은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가벼운 병이었지만 그것은 한 가족의 모든 정증의 경중킹종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누가 말뿐인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떠나기로 한 결정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제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친어머니가 아플 때조차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남자에게 제 인생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책임과 돈 문제의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저는 저만의 미래를 건설하는 길 위에서 견고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의 뛰어난 업무 성과 덕분에 저는 꽤 큰 프로젝트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몇 년 동안 비밀리에 모아온 저축을 더해 저는 더 대담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집, 진정으로 저만의 집을 사는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슬픈 기억과 숨 막히는 답답함으로 가득 찬 낡은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누구의 판단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저는 주말을 이용해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의견을 물을 필요도, 다른 사람의 취향을 고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 집보다 작은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골랐지만 조용하고 보안이 좋으며 녹지가 많은 주거단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동양 발코니가 있어서 아침 햇살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에서는 매일 아침 작은 강이 구불구불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이 갈망하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예전에 민준 씨와 함께 집을 살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집을 찾는 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고 나서야 그는 마지못해 따라와 대충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알아보고 은행과 협의하고 인테리어를 감독하는 모든 부담이 제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그는 입주하는 날에만 나타나 사진을 찍고 SNS에 우리 부부의 결실이라는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직접 했습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고 시행사와 직접 협상했으며 인테리어 디자인 아이디어를 직접 냈습니다. 이 집의 벽돌 한 장, 일제 곱미터마다 제 땀과 결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많은 투쟁 끝에 얻어낸 독립과 자율의 상징이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저는 우아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저는 분양사무소 직원 맞은편에 앉아 계약서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매수인 김서연. 그 옆에는 다른 누구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렬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자유에 대한 증명서였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저만의 공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분양사무소를 떠나 저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직 완공 중인 공사 현장이었지만 저는 이미 그곳에서의 제 미래 생활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발코니에는 매일 아침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안락의자를 둘 것입니다. 남은 방 하나는 서재 겸 요가 방으로 만들 것입니다. 거실 벽은 제가 좋아하는 민트색으로 칠할 것입니다. 아직 페인트 냄새가 가시지 않은 공간 한가운데 서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 미소도 무언가를 감추는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복과 희망의 미소였습니다. 미래의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곳이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 집 계약서에 서명한 후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출장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었고 저 또한 서비스드 레지던스에서의 임시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 집에서 제 중요한 개인 물품들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위험 부담이 큰 단계였습니다. 비밀스럽고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수요일을 택했습니다. 민준 씨가 확실히 회사에 있고 오 여사님은 시장에 가시거나 집에서 TV를 보고 계실 시간이었죠. 저는 전문 포장이사 업체를 고용하여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작은 트럭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사업체 직원 2명과 함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열쇠를 문에 꽂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익숙한 문이 열리자 집안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했습니다. 어젯밤 먹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그대로 담겨 있었고 과자 봉지들이 거실 테이블에 널려 있었습니다. 오 여사님의 십자수 액자는 여전히 벽에 떡하니 걸려 흉물스럽게 보였습니다. 옅은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정성껏 가꾸던 깨끗하고 정돈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상에 젖을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침실에 있는 제 옷, 신발, 가방, 화장품, 서재에 있는 책장의 모든 책, 컴퓨터, 서류들 모두 빨리 옮겨주세요. 저는 직원들에게 지시하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기념품들을 제 손으로 직접 챙겼습니다. 서랍을 열자 제가 여전히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결혼 사진, 첫 여행 사진,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쩌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사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봉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졌을 때 그것들을 다시 볼 용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치워야 했습니다. 낡은 기억들과 함께요. 저는 거의 모든 가구를 남겨두었습니다. 소파,
식탁, 침대, 옷장, TV, 냉장고 등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인 모든 것들을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그것들은 제가 벗어던지고 싶은 과거에 속해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만 챙겨서 떠나는 것은 민준 씨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은 재산 다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요. 단 2시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보였습니다. 벽과 책장, 옷장에 남은 빈 공간들은 마치 제 부재를 고발하는 상처 자국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신발장 위에 집 열쇠를 올려두었습니다. 작지만 단절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사 트럭 뒤를 따르는 택시 안에서 저는 아파트의 익숙한 창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방금 한 집에서 이사 나왔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새로운 집, 제가 채워나갈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닥쳤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저녁에야 저와 제 짐이 사라진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가 그렇게 빨리 저를 찾아낼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절망감이 그에게 비상한 기질을 주었나 봅니다. 그는 제 회사로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신입사원 중 한 명이 제가 머물고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건물의 이름을 무심코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가 운동을 마치고 막 돌아왔을 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외시경을 통해 보니 익숙하지만 이제는 초췌하고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일 생각 없이 입구를 막아선 채 서 있었습니다. 내 싱가포르가 여기였어? 그가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넌 날 속였어. 늙은 어머니를 집에 버려두고 혼자 여기서 호의호식하려고 도망친 거야. 네가 인간이냐? 저는 그를 차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가 제 싱가포르예요. 제가 숨 쉴 수 있는 곳, 누구에게도 사적인 공간을 침범당하지 않는 곳,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곳. 짊어져. 민준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 한번 잘하네. 내가 떠나고 나서 모든 게 내 머리 위로 쏟아졌어. 돈, 집안일, 아픈 어머니.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그래요. 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럼 오빠도 드디어 지난 5년간의 내 삶을 맛본 거네요. 축하해요. 제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팔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얘기하고 싶어요. 좋아요. 로비 아래 카페로 가요. 오빠의 소란이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원치 않으니까. 우리는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비난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책임한 아내, 불효막심한 며느리,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돈을 빌려야 했던 일에 대해, 시어머니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며느리가 떠나버렸다며 울었던 일에 대해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가 모든 분노를 쏟아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할 말을 다 하고 거친 숨소리만 남았을 때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 다 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몇 날 밤을 새워 완성한 가계 지출 총결산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에게 밀었습니다. 이거 봐요. 누가 이 집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지난 5년 동안 오빠 월급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내 월급이 어떤 항목들을 지불해야 했는지. 민준 씨는 처음에는 경멸하는 표정으로 내려다보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색이 점차 변해갔습니다. 분노로 붉었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핏기가 가셨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기세, 수도세, 식비, 민호의 학자금까지 모든 것이 은행 거래 내역서라는 증거와 함께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 지출 항목은 언제나 그의 가계 지출 항목보다 5배, 7배는 높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빠는 내가 어머니를 버렸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누가 나한테 한마디 묻지도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죠. 누가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약속했고요. 오빠는 내가 도망쳤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누가 내가 온 마음을 쏟아부은 그 집을 숨도 못 쉴 공간으로 만들었죠. 오빠는 내가 사기쳤다고 말하지만 우리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사기였어요. 오빠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날 속였어요. 실제로는 다 큰 아이에 불과하면서요.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죽은 듯이 앉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잔혹한 진실이 그의 거짓된 자존심의 껍데기를 벗겨버렸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우리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것 같네요. 이혼 서류는 곧 보내줄게요. 말을 마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참혹한 진실과 함께 그를 홀로 남겨두고 이 대결에서 저는 큰 소리가 아닌 숫자와 진실로 이겼습니다. 굴욕감은 종종 자신의 약점을 가릴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분노로 변합니다. 민준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카페에서의 대질 신문 후 그는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방법으로 저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요. 약 2주 후 어느 날 아침 건물 안내 데스크에서 법원 등기가 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한번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로비로 내려가 등기 우편에 서명하고 차분하게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민준 씨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의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형편없는 아내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기적인 삶을 맺는 아내에게 속고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그려냈습니다. 그는 제가 출장을 가도록 유도한 후 모든 연락을 끊고 병든 늙은 어머니를 돌보는 자신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그가 법원의 힘을 빌려야만 했던 이유는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예전 아파트 가치의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소장을 다 읽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씁쓸하면서도 어이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는 사랑도 가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 그리고 산산조각, 난 자아를 위로해줄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배우에 시어머니의 열렬한 응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평생을 계산적으로 살아오신 오 여사님의 사고방식으로는 아들이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분은 그 집을 감히 불효하고 아들을 버린 며느리가 치러야 할 대가 전리품으로 여겼을 겁니다. 저는 소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 자유 프로젝트는 이 단계까지
모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돌발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업무 항목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주소록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이혼 및 가사소송 전문인 민 변호사님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 변호사님. 저 서연이에요. 방금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여성 변호사의 단호하고 믿음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서연 씨, 침착하게 모든 서류를 챙겨서 내일 오후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정의가 목소리 큰 자의 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한 점 구름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앞길이 조금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그 진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민 변호사님과의 만남은 제 기대 이상으로 순조로웠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매우 전문적이었고 그녀 자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에너지는 제게 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미리 준비해온 모든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단순한 지출 결산표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 원본과 사본이었습니다. 이건 아파트 매매 계약서예요. 보시다시피 은행 대출 명의자는 저예요. 이건 지난 60개월 동안의 제 월급 통장과 민준 씨 월급 통장 거래 내역 전체고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매달 은행 대출금이 상환된 내역이에요. 모두 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됐어요. 민준 씨 쪽에서는 단 한 푼도 들어온 게 없어요. 이건 전기, 수도, 인터넷, 관리비 영수증 전체인데 이것도 모두 제가 납부했고요. 민 변호사님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모든 숫자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녀는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파, TV부터 냉장고까지 모든 가구 구매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어요. 모두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에요. 민준 씨는 딱 한 번 할인 행사 때 정수기 산다고 10만 원 보탠 게 전부예요. 저는 다른 서류 뭉치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준 씨 계좌 내역이에요. 보시다시피 매달 식비 보탬이라는 메모와 함께 제게 50만 원을 이체한 것 외에 월급의 대부분은 남동생에게 보내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현금 인출되었습니다. 민 변호사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 생각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철저하시네요. 이 증거들이라면 우리는 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을 넘어 승리를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법적인 측면에서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은 또한 한쪽 배우자가 그 재산이 주로 자신의 개인 소득으로 형성되었고 다른 쪽 배우자의 기여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법원은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거나 심지어 기여한 배우자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연 씨의 경우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재산 분할 요구를 기각시키는 것을 넘어 법원이 아파트 전체를 서연 씨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민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저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서류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직업적인 습관과 불길한 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큰돈을 지불할 때마다 저는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매년 연말에는 재정 관리를 위해 계좌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습관들이 저를 보호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인 무심한 종이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5년의 청춘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진짜라고 믿었던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개인적인 취미를 희생했던 5년. 그것들은 한 남자의 무관심과 이기심, 그리고 과거 제 자신의 체념과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민 변호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집을 지키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공정함을 되찾고 싶어요. 민 변호사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께 싸워봅시다. 재판 당일 저는 네이비색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화장은 가볍지만 날카롭게 했습니다. 저는 불쌍한 피해자가 아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반대편 좌석에는 민준 씨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초췌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오 여사님은 계속해서 불꽃 튀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아들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변호사가 먼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을 나간 아내, 남편과 시어머니를 버린 아내, 그리고 상처받은 남편이 두 사람 모두를 위해 고통스러운 이혼을 결심했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그는 혼인 중 공동재산에 관한 법 조항을 강조하며 법원이 집을 절반으로 나누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민 변호사님은 감정적인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핵심 문제, 즉 증거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매매 계약서, 지불 영수증 등 서류 뭉치들이 제출되었고 차갑지만 무게감 있는 숫자들은 법정 앞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민 변호사님은 저와 민준 씨의 재정적 기여도에 있어 하늘과 땅 차이의 격차를 논리적이고 단호하게 분석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조용해졌습니다. 중년의 근엄한 표정을 한 판사님은 모든 서류를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민준 씨의 변호사는 제가 집안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결제가 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 변호사님은 즉시 그 문제를 뒤집었습니다. 재판장님, 만약 김서연 씨가 재정관리자였다면 박민준 씨에게 묻겠습니다. 아내에게 매달 50만 원을 준 후 남은 월급은 가정을 위해 어디에 기여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민준 씨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 변호사님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박민준 씨의 남은 돈 대부분이 남동생의 용돈이나 가정의 공동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지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여가 아니라 의존과 무책임입니다. 결정타는 민 변호사님이 관련인 자격으로 오 여사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증인, 함께 사는 동안 며느리가 게으르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오 여사님은 이것이 저를 비난할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 애는 돈 버는 것밖에 몰랐어요. 집안일은 거의 안 했죠. 민 변호사님은 즉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김서연 씨가 돈을 벌기 위해 매우 힘들게 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애가 번 돈이 지금 증인과 아드님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을 사는데 들어간 빚을 갚는데 쓰였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오 여사님은 말문이 막혔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재판은 심리 끝에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낭독하며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재판부는 아파트라는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원고 박민준 씨의 기여가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 김서연 씨는
재산 가치의 대부분이 자신의 특유 재산에서 형성되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산 분할에 대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원은 이 아파트가 피고 김서연 씨의 합법적인 특유 재산임을 인정합니다. 판사봉이 내려쳐졌고 둔탁한 소리가 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 쪽을 보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 여사님은 자신의 귀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 밖에서 비치는 햇살이 눈에 조금 부셨지만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저는 승리자의 기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끝없는 안도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고 과거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얄땜지만 달콤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제가 도망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던 싱가포르 출장이라는 거짓말이 갑자기 현실이 될 참이었습니다. 재판 일주일 후 저는 상사인 최 팀장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좋은 소식 있어요. 방금 임원회의가 끝났는데 지난 몇 달간 서연 씨가 보여준 업무 성과와 X 프로젝트 처리 방식에 모두가 깊은 인상을 받았대요. 다들 원격 근무로 그렇게 모든 걸 잘 조율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팀장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최 팀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말했던 싱가포르의 위기 프로젝트 기억나요? 우연히도 그쪽에 정말로 실력 있는 관리자가 필요한 큰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그쪽에서 몇몇 후보를 제안했지만 내가 과감하게 서연 씨를 추천했어요. 내가 지난 기간 동안에 서연 씨 업무 보고서를 전부 제출했고 그쪽에서 동의했어요. 저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고 이 정보를 소화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팀장님, 그 말씀은 회사가 서연 씨를 지역 프로젝트 총괄 이사로 승진시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도록 싱가포르 지사로 발령 내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연봉과 대우는 물론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고요. 어때요?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이 가슴속에서 복받쳐 올랐습니다. 행복, 놀라움, 그리고 운명에 대한 약간의 아이러니, 절망 속에서 만들어낸 거짓말이 이제 제게 찬란한 미래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면 우주는 당신에게 보답할 방법을 찾나 봅니다. 네, 동의합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발령을 받은 후 저는 신속하게 모든 일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낡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한때는 자랑거리였지만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 집. 법원의 판결 덕분에 모든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새 주인에게 집을 임대하는 날, 저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들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제게는 미래의 새 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진짜로 공항에 갔습니다. 도망자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미래를 잡기 위해 날아가는 자유로운 여성의 마음으로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익숙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싱가포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곳이 제 자유 프로젝트가 진정으로 꽃피울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제 삶은 힘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은 도전적이었지만 제게 눈부신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증명했고 동료들에게 존중받고 상사에게 신뢰받았습니다. 높은 연봉 덕분에 저는 편안한 삶을 살며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예쁜 아파트를 샀고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3년 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고 참고 살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고 강인했으며 매일 오후 해변을 따라 조깅하는 습관 덕분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맛집을 탐방하거나 야외 활동을 즐겼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는 센토사 해변에서 맨발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황금빛 햇살을 즐기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놀라울 정도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맞아요. 돌아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민준 씨가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자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몸은 야위었으며 초췌한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낡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파도 소리와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마주 섰지만 두 사람 사이에 공간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저가 패키지 여행 왔어. 민준 씨가 약간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혹시나 하고 불러봤어. 요즘 잘 지내? 네, 아주 잘 지내요. 저는 숨길 필요 없는 사실을 대답했습니다. 그는 놀라움, 후회, 그리고 아마 질투까지 담긴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제 건강한 피부를, 제 평온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둘 사이의 하늘과 땅 같은 차이는 어떤 말보다도 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해변을 걸었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슬펐습니다.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어.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감정은 없었지만 그 소식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무슨 병으로요? 암. 병을 숨기셨어. 발견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더라. 마지막에 계속 내 이름만 부르셨어. 너한테 미안하다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위로, 아니면 원망. 모든 것은 이미 과거였습니다. 떠난 사람에 대한 원망도 구름처럼 사라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랬군요. 편히 쉬시길 빌어요. 민준 씨는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시골집 팔고 예전에 빌렸던 빚 다 갚았어. 지금은 월세방 살고 일도 그저 그래. 민호는 졸업은 했는데 아직 자리도 못 잡았고 내가 없으니까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민준 씨의 말은 뒤늦은 고백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내려앉기 시작하며 하늘 한쪽을 붉은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우리는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조금 평정을 되찾은 듯 보였고 혹은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그가 머뭇거리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 내가 틀렸었어. 나는 널 지켜주지 못했고 스스로 가정을 책임지지도 못했던 최악의 남편이었고 불효자였어.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저는 3년 전에 들었어야 할 그 고백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널 잃지 않을 거야.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야위고 거칠었고 더 이상 제 기억 속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손을 뺐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약속할게. 내가 변할게. 열심히 일하고 너를 돌봐줄게. 다시는 너 힘들게 하지 않을게.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그의 눈은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전 그 오만했던 남자에게서는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마 인생이 그에게 너무나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나 봅니다.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본 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원망한 점 없이 평온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정말 후회한다는 건 믿어요.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늦었어요.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나만의 길을 찾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난 널 사랑해.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5년이라는 긴 기회. 하지만 당신이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인생에는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기회들이 있다는 걸요. 저는 일어나서 치마에 묻은 모래를 털었습니다. 오빠 패키지 여행, 이제 모일 시간 다 됐을 거예요. 늦기 전에 가보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홀로 남은 민준 씨의 외로운 등과 그의 뒤늦은 후회를 남겨두고 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과거는 노을진 해변의 모래 밑에 완전히 묻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파도가 발을 간지리게 내버려둔 채 해변을 따라 홀로 걸었습니다. 민준 씨와의 예기치 못한 만남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결말이 난 이야기, 마음은 평온하고 가벼웠습니다. 도시가 불을 밝혔을 때 저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발코니에 서서 멀리 보이는 배들의 불빛으로 반짝이는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끝없는 자유와 평화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싸웠고 극복했으며 이제 그 결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헬스 트레이너인 용준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활기차고 유머러스하며 항상 제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트레이너와 회원을 넘어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누나, 이번 주말에 새로운 도전 어때요? 마리나 저수지에 진짜 멋진 등산 코스가 있는데 같이 갈래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등산, 새로운 도전, 정복해야 할 새로운 정상. 제 인생은 이제 이렇습니다.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항상 새로운 여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당연하지. 주말에 봐.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밤바다의 상쾌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과거는 해변 위 민준 씨의 외로운 등처럼 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새로운 날의 새벽이 제가 정복하기를 기다리는 산봉우리들이 행복하고 온전히 자유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